45살에도 여러분께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전까지의 인생은 이 44살이라는 인생의 순간을 향해 달려온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특정 순간에 했던 경험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공포로 남아있곤 합니다. 흔히 포비아라고 하죠. 공포장애.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공포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서리 공포증을 갖고 있기도 하죠. 이 이외에도 밀실공포증, 비행공포증, 곤충공포증 등도 있죠. 다들 이런 포비아는 한두 가지 정도 갖고 계실 거예요. 제 경우에는 44살 포비아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동양에서 죽음을 뜻하는 한자인 사자와 동음의 숫자가 반복된다고 생긴 건 아니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된 공포 증상입니다. 부디 이걸 영상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44살에 대한 공포 증상이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죠. 제 경우는 14살 때 겪었던 아버지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지만 아버지는 2년간의 투병 생활 이전까지는 잔병 치레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 조깅이나 근력 운동도 꽤나 꾸준히 하셨어요. 감기를 달고 살았던 약골이었던 제 눈에는 아버지가 정말 건강한 어른, 튼튼한 어른의 전형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42살쯤 늑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이후에 서남이 발견되어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1년 반, 2년이 흐른 1995년, 제가 중학교에 입학한 해, 그 해 4월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 연세가 정확히 44살, 올해 제 나이입니다. 이 44살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제 삶에 여러 곳에 영향을 끼쳤어요.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일도 잠을 줄여가면서 하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아이들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또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요. 이 모든 게 실은 나도 44살의 세상을 떠나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에요. 물론 이것들이 모두 적당하면 좋죠.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강박 수준이었거든요. 피곤해도 억지로 한다거나 우선순위가 더 급한 일에 영향을 주면서까지도 뭔가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지켰고,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최대한 멀리 했음에도 연말에 한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눈에 띄게 높게 나와서 1개월 텀을 두고 간 초음파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강근찰리 아니죠? 예. 간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 하신 이유가 12월 말에 검진하셨을 때 간 수치랑 당 수치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110이 넘으면은 이제 당뇨 경계인데 55, 93이 55가 18, 93이 15. 그다음에 감마 GTP 38, 116이 38. 깨끗해졌죠. 혹시나 간 수치가 높아서 우리 몸에 B형이나 C형 간염에 대한 바이러스가 어디 침투돼가지고 높게 했냐 했는데 다행히 없어요. 바이러스 없으시고. 네. 그래서 다 좋아지셨어요. 그다음에 초음파 혹시 네. 간에 뭐 혹시 농약이나 지방간이나 그다음에 어떤 간경화나 간암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드물게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는데 다 봤는데 깨끗하세요. 어떻게 보면 다 좋아하셨고 잘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막연히 아버지한테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좀 운명론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이참에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봐야겠어요. 어떠한 요소들이 아버지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었는지. 일단 30년 전이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의학기술이 덜 발달된 시대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제 기억도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이건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의 분석인지 주변 지인분들의 추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아버지 암의 원인으로 들었던 건 젊은 시절, 그러니까 총각 시절에 신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아주 장시간 본드 같은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20대 때 특정한 화학 제품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그것이 축적되어 10여 년이 훌쩍 흐른 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만을 원인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는 흡연을 하셨어요. 많이 하시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피웠다 끊었다를 반복하셨던 것 같아요. 술은 정말 좋아하셨는데 이게 한번 드시면 맥주를 그 20병 든 짝 있죠. 그 짝으로 드셨던 게 기억이 나요. 다음은 생활 패턴. 장사를 늦게까지 하셨어요. 마감하고 이래저래 하면 최소한 새벽 1시쯤에는 주무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셨겠네요.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이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는 낮이든 밤이든 어딘가 머리만 붙이면 30초 이내에 잠에 빠지셨어요. 이건 뭐 단순히 수면 부족 정도가 아니라 기절이죠, 기절. 할아버지께서는 중풍으로 오래 앓아 누워 계셨지만 암 같은 질환을 앓지는 않으셨으니까 아마 암이 대대로 이어지는 유전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나 이른 저녁 시간에는 근력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체계가 없이 운동하셨던 것 같고요. 그때 무리하게 운동하시다가 늑막염이 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늑막염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셨는데 이게 잘 낫지 않아서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셨던 기억도 있어요. 늑막염이라는 병 하나 때문에 몇 개월이나 입원을 했었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병원으로 병원을 옮겼죠. 거기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암 치료의 시기를 놓친 것 또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30여 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흐름을 놓고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좋지 않은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흡연과 음주, 과로, 무리한 운동, 치료 시기를 놓친 것 등등.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조심하면 저는 적어도 44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44살 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식. 적극적으로 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정의내린 휴식은 최소 감각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감각 기관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거죠. 잠이 대표적이죠. 수면 시간은 지금보다 늘려서 하루 평균 8시간 정도는 확보해 볼까 합니다. 새벽에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알지만 생명과 바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해야 한다면 전날 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외에도 감각기관의 사용을 최소화해서 여러 감각기관이 회복되는 시간을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명상이 대표적인 휴식의 도구죠. 가벼운 독서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일과는 상관없는 가벼운 주제의 책을 읽는 경험, 읽다가 잠드는 경험. 두 번째, 디지털 디톡스. 전자파를 좀 멀리 해보려고요. 사실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은 인터넷과 컴퓨터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전자기기들을 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루 종일 뭔가를 생산하려고 했던 업무 패턴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전에는 생산, 오후에는 관리와 기획으로 말이죠. 관리와 기획은 가급적이면 아날로그 도구들을 활용하고 직접 대면에서 뭔가를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새롭게 추가한 거 하나,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둘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 이후로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이게 일상에 잘 자리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실천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 음주. 습관적으로 마시는 저녁 반주를 끊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저녁 반주가 뭔가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리는 그런 위로, 위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냉정히 상황을 보면 이거 몇 잔 마신다고 피로가 풀리거나 고민이 해결된다거나 그러진 않죠. 다만 심리적인
플라시보 효과가 좀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인정. 사실 아예 술을 끊을까도 생각했지만 좋아하는 와인, 여름밤에 시원한 맥주, 추운 겨울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청주 등을 떠올리면 도저히 아예 끊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날에만 마신다는 원칙을 세워보려고요. 단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운동.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이상은 몸매 가꾸기를 위한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지방률에 초점을 맞추고 운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체 운동 능력, 원활한 신진대사, 관절의 유연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운동 패턴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줄이고 기존에 들쑥날쑥했던 요가 수련을 주 3회 정도로 고정할까 합니다. 최소한 하루는 적극적으로 쉬고요. 근력 운동도 스트렝스나 근비대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관절 주변 근육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부상 방지와 운동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요가 수련 횟수를 늘리는 거고요. 경험해 보니까 근력 운동이 외부의 무게를 도구로 신체를 단련하는 거라면 요가는 내 몸의 무게를 도구로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이더라고요. 아무튼 운동의 방향성이 몸매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검진과 신체정보관리. 아프면 무조건 병원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참다가 병 키우는 것보다 초기에 진료받고 얼른 회복하는 게 여러모로 더 나으니까요. 지금껏 건강과 관련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몇 년간 체중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70에서 72kg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인바디 체중계 등을 이용해서 꾸준히 신체 정보를 관리하고 유지하려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직도 저는 올해 제 나이 44살이 두려워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앞에서 짚었던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면 적어도 비슷한 유전자를 가졌던 분이 걸었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디 올해 44살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45, 46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강 관련된 의견이나 좋은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랑 비슷한 연령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꽉꽉 채워놓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채널은 일, 육아, 자기개발 어느 것 하나 놓치기 싫어하는 요즘 아빠들의 관심사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요즘 아빠의 생활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픈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